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낯설게 흔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고 마치 누군가 문을 열어달라고 거칠게 손바닥으로 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크게 흔들렸고 잠들지 못한 민우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별일 없는데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밤, 민우는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벽에 걸린 달력 한 장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밤, 민우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방울이 톡, 톡 소리를 내다 이내 탁, 탁으로 변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을 때 민우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길 미끄러워서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비에 젖은 옷에서 비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민우는 그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놓였고 아빠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민우는 아버지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늦게 오는 건 괜찮았지만 아예 오지 않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민우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 하나. 아빠가 오늘은 집에 빨리 와야 하는데 아이들의 예감은 가끔 너무 정확합니다. 다음 날 아침은 정말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우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이미 그쳐 있었고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언제나처럼 민우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국자에 부딪히는 냄비 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그 평범함이 오히려 안도감을 줬습니다. 민우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 어머니의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오늘 학교 끝나고 아빠랑 같이 와도 돼? 어머니는 국을 휘젓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 볼게.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 표정이었는지 민우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작업복 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오늘 비 온다니까. 우산 꼭 챙기고. 민우는 우산보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사실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크게 배신당합니다. 그 아침이 그랬습니다. 그날 밤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 사이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민우는 연필을 쥔 채 손을 멈췄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손을 닦다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요? 라는 말이 이어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말 사이에 짧지만 너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아무 설명 없이 알아버렸습니다. 아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아이들은 어른이 숨기려는 말을 표정과 침묵으로 먼저 배웁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고 말도 없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밀어낼 때마다 앞이 잠깐 보였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 장면이 민우 눈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잠깐 보이는 진실, 그리고 다시 가려지는 현실.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어른의 불안을 배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차 안이 불안으로 가득 찬 상태, 그건 아이에게 너무 낯선 공기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밤인데도 나처럼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몸이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한쪽 벽에는 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아직이다라는 생각과 이제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풍경을 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끝을 기다리고 있구나.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1분은 10분처럼 길었고 10분은 아무 기억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서운 건가? 그 질문에 답을 내리기도 전에 이름이 불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민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문을 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괜찮지? 그 말은 괜찮냐는 질문이 아니라 버틸 수 있겠니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병실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간헐적으로 짧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다가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빠, 숙제 아직 남았어. 다음 주에 운동회 있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집에 가면 안 돼? 하지만 어느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삼키듯 낮았고 그 소리는 민우의 가슴 속으로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알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장례식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첫째 날 사람들은 많이 왔습니다. 힘내세요. 어쩌다가 그 말들은 민우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얼굴을 보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민우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빠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둘째 날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갑자기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하나둘 줄어들고 의자 사이의 공간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구석에 앉아 아버지 영정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왜 웃고 있어? 그 질문은 아무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관이 천천히 움직일 때 민우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어깨만 작게 흔들며 그 울음은 아이의 울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영원히 잃은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신발은 여전히 현관에 있었고 옷도 옷장에 걸려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시된 물건처럼 어머니는 부엌에 서 있다가 국을 끓이려다 말고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어라라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배가 고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더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민우에게는 더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쓰던 방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셔츠를 꺼내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비누 냄새를 맡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민우는 울음을 삼키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억울해도 사람은 살아야 한단다. 그날 이후 민우는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뒤 민우의 삶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처음은 큰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민우는 거실 한쪽에 작은 이불 하나를 깔고 잤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집안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른들 목소리, 새벽에 울리는 전화 진동 소리까지 민우는 괜히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이불 속에서 입을 손으로 막고 잠들곤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식탁에 앉았지만 늘 가장자리였습니다. 밥그릇은 있었고 반찬도 있었지만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 괜찮아? 어른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잠시 머무는 아이. 민우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말을 줄였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이 집에서도 오래 머무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민우는 작은 이모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공기는 비슷했습니다. 이모는
민우를 잘 챙기려 했고 사촌들은 처음엔 민우를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민우는 그 집에서도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촌이 혼나면 괜히 자기 때문인 것 같았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자기 존재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굳어지는 표정, 말을 아낄 때 미묘하게 느려지는 말투. 그때 민우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보다 먼저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진다는 걸. 그리고 그 기준은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에 더 많이 숨어 있다는 것도. 학교에서 민우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지만 선생님들은 민우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항상 혼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떠들 때 민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럽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 자리에 내가 있어도 어울리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민우는 이미 자기 자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낯선 남자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검은 우산을 접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 맞지? 민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친구야. 그 남자의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민우는 그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이야기하던 사람. 하지만 박준호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말 대신 그는 잠시 민우 옆에 서서 비 오는 길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비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며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고 다시 흩어지는 모습. 그 침묵이 민우에게는 처음 느끼는 배려였습니다. 박준호는 가끔 민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원 앞, 신문사 건물, 사람들이 다투는 현장. 세상은 책으로만 배우면 절반밖에 안 보여. 박준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에게 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할 때 어디서 숨을 고르는지, 불리해질 때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 민우는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같은 장면을 보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리게 만드는데 얼마나 익숙한지도. 어느 날 민우는 처음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분쟁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던 사람의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민우는 혼자서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박준호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다. 사람 말만 믿지 말라는 거다.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글로 적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디서 흔들렸는지,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 기록은 이후로 민우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우의 사고는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중학교를 조기 졸업했고 고등학교 과정도 빠르게 마쳤습니다. 공부는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민우에게 공부는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였습니다. 법대에 최연소로 입학했을 때도 민우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조금 더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박준호는 항상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끌지 않았고 뒤에서 밀지도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검사가 된 뒤 민우는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건 초기에 보이지 않게 막아주던 손이 있었다는 것. 기록을 따라가다 보니 누군가 사건을 키우지 않도록 정리해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박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때 박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혼자 싸우지 않게 하고 싶었어. 그는 사람들이 조용한 해결사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아버지 사건 자료를 나란히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호는 민우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친구 말고. 민우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료죠. 그 말은 인사였고 다짐이었습니다. 민우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리를 선택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우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 증언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인 사건입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연민도 과하게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남겨두는 말. 그날 법정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날 민우는 아버지 사진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아버지에게도 과거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진실은 남았습니다. 민우는 세상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모든 걸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불 하나를 켜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처럼 불안한 밤을 보내는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그 불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폭풍우는 언젠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너진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민우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불 하나를 켰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겪은 폭풍도 언젠가는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만의 불빛이 켜지길 기도합니다.